종부세 고지 기한이 15일인데 15일 납부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우리 1,000만 원이 딱 나오면 이 1,000만 원을 굉장히 그 성실납세를 잘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내버리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안 내고 버텨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도망가네. 250만 원이 초과되면 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분납제도.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른 세금에서 분납을 하면 이자 상당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가산세가 붙어요. 말 그대로 우리 쉽게 생각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 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뭐 1.2%, 1.8%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뭐가 좋냐면 이자가 안 붙어요. 종부세만? 네. 왜? 제가 다른 세목은 잘은 모르겠는데 종부세는 아무튼 안 붙어요. 아, 분납하면은 네. 그냥 내 맘대로 분납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자, 96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를 열어드릴 텐데 예고해드렸다시피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 부동산 분야에서도요. 부동산 거래하면 정말 와, 내가 이렇게 세금 엄청 내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나까지 종부세를 걷어야 돼.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쨌든 주식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집 사고 파실 때 집을 보유하실 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절세에 관한 한 굉장히 친절한 컨텐츠로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죠. 구독자가 벌써 18만에 가까운 제네시스 박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채널 이름이 제네시스 박인데 네, 뭐 현대차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 네. 기독교세요? 아닙니다. 왜 그럼 제네시스? 네, 이 제네시스라는 뜻이 네. 창세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국 그룹 밴드 이름이 또 제네시스가 있어요. 아, 나 설마 했는데. 네. 제네시스라는 락그룹이 네. 있거든요. 네. 설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5년도에 이거를 닉네임을 만들면서 예. 한번 내 삶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아, 창세기다. 네. 새로운 세계를 연다. 네네네. 이왕이면 부동산으로 좀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4년 정도 지난 2019년, 그러니까 네. 3년 전이죠. 예.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무슨 저는. 업종에 계셨어요, 원래? 저는 업종은 자동차 인더스트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현대는 아니고. 현대 1차 티어인 이제 만도라는 그러면 부동산 제네시스하고 관련이 있네. 평택에 계셨었어요? 저는 그 R&D 연구소 그 판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에 들으려고 했는데 HR 인사, 인사? 조직 관리. 아. 네. 옛날 김진수 위원장인가 노조 위원장 네. 예, 지금 친했던 분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범하게 네. 경영학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이제 인문학도로서 이제 마케팅, 인사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기업에 입사를 하고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3%가 투자 될 만도 한데. 그럴 만도 많이 있죠. 들었습니다. 네, 회사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교 때 CPA라고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 네, 있잖아요. 네. 도전하셨군요. 네,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분명히 되실 상이신데.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만 이제- 더 해보시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은 또 LG전자였어요. 네. 여기 옆에 있는 트윈타워. 네, 그러다가 이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그래서 LG전자를 왜 그만두시죠? 너무 좋은 회사고 그러긴 한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네. 평생 내가 부자가 되고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3프로TV 같은 채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약간 좀 객기를 부린 거였죠.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할 것 같다. 나중에 그래서 후회할 것 그만두고. 같다. 네,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저희 이제 집 부모님한테도 허락받고 2년만 공부해보겠다. CPA? CPA랑 이제 세무사를 같이 공부했어요. 세무사를. 과목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최종 합격까지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정말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네 과목을 보는데. 예.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과락이 나온 거예요. 40점 미만. 아이고. 그럼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봐도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음. 바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뭐 제 짧은 그 경험으로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말하는 운칠기삼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요행을 바란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구나. 있어요. 예, 운이라는 게 있구나. 나쁜 의미의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네. 예,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약속한 대로 다시 그 직장 생활로 복귀를 하고 그게 만도였군요. 이제 또 CJ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그래서 생활을 많이 그래서 하셨네. 만도가 세 번째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봐봐. 네. LG그룹, LG전자, 네. 현대그룹은 아니지만 거기도 사실 굉장히 큰 데죠. 범현대가라고 범현대가의 만도, 네. 또 범삼성가의 CJ, 네. 예. LG, 현대, 삼성을 다 섭렵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무사 될 뿐인데 그러면 능력자신 그지? 거죠. 예. 감사합니다. 뜻이 있었다는 거지. 세무사 하지 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긴 해요. 다시 자격증 도전해서 뭐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말씀은 감사하지만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고 언젠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평생 무엇을 하고 살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사람들한테 강연해서 전달해주고 그걸로 좀 도움 주는 인생만 돼도 충분히 괜찮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회사 운영하면서 제 좀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이제 또 법무대학원 모교에 가서 조세법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해주신 말씀 참고 삼아서 공부하고 또 그걸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도 알려주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세금 환급 받았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았다 댓글이 달려요. 그때 정말 짜릿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어서 완전히 평범한 직장인도 물론 좋긴 하지만 닉네임 뜻대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 절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네, 네. 절세를 특화하셨군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개인이잖아요. 음. 평범한 개인인데 주변에 쟁쟁하신 뭐 회계사, 세무사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증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분들하고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2015년, 16년도였어요. 양도세 그 줄여주는 필요경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글을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무사님들이 쓰신 글은 이제 뭐 조문 나오고 물론 정확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좀 딱딱하고 좀 어려워요. 내용 글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제가 좀 쉽게 그냥 쫙 풀어 써버렸어요. 네. 실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되는 글을 쓰니까 뭔가 반응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그러게 해서 이제 책도 쓰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부외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서.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월급보다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색이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걸 계속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당시 이제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회사를 그만둬야 저희 될 것 길을 같다.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뭐라고 네. 하셨나요? 연말까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중간에 나오게 됐고 근데 결과 돌이켜 보면은 연말까지 있었으면 2019년 연말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저는 회사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몇 안 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풀이 선언을 했는데 네, 2019년도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 환경은 어떻게 작용하던가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비록 1인 법인이긴 하지만 프리랜서 몇 명에 매출이 더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이제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유튜브도 이제 하게 됐고 직장을 다니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불러주시는 강연도 가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2019년을 한 해를 돌아보고 보니까 몸은 굉장히 힘든데 그에 반해서 좀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내가 온라인으로 하고 내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제 내 좀 본업인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2020년 1월달, 2월달에.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냥 나는 온라인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원래 계획했던 사이트 구축하고 영상 찍고 온라인 뭐 줌 같은 거 비대면 그런 거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사고 팔아보는 케이스들도 많고 대부분 있고요. 네, 혹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제네시스 박님이 네, 박민수 대표께서 야, 내가 이렇게 이거 발견해서 이렇게 정정시켜 드렸는데 야, 네네. 이거는 진짜 네. 많은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 네, 네.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요. 사례 하나만요. 너무 뭐 많은데. 2개, 3개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예. 정말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이 주택 세금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예. 주택 수에 따라서 갈라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우리 실거주 하시는 분들, 네.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 음. 특히 마침 오늘하고 내일이 그 둔촌주공 맞아요. 본청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심들 많으실 건데 이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절세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부부 한 공동- 채라면? 네. 한 채라면 근데 저 한 채인데. 그냥 그거면 끝입니다. 근데 한 채 공동명의가 종부세 더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처음에 내고 네. 그다음 재산세를 내고 이제 집값이 비싸면 좀 종부세라는 걸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팔 때 양도세를 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똑같아요. 똑같죠. 예. 자, 그래서 무임이에요. 예.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채라는 가정하에 예. 21년도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공동 명의로 하면은 내가 공동으로 한 것처럼 그대로 쭉 갈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한 것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럼 내가 단독으로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공동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기본공제가 6억이니까 11억보다 12억 조금 더 커져버려요. 그때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동이 무조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단독은 선택을 못 하거든요. 아, 공동 옵션이 있다. 네네네. 물론 한 채인 경우에. 음.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는 소득 금액을 지분별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0% 공동이 유리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4개 중에서 2개가 공동이 유리하니까 공동명의 하시면 되죠. 다만 잘했네, 저. 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 30억짜리를 내가 집을 샀다. 예. 그럼 공동이면 15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소득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쪽이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상대방 배우자한테 15억을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여세 내야죠. 그러면 증여 공제가 6억밖에 안 돼요. 물론 6억도 크지만 음. 나머지 9억에 대해서 증여세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40억으로 좀 올려볼까요? 20억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억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아내분이 만약에 전업주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요 20억 시가 20억에 대해서 공시가격 곱하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해가지고 재산세 나오잖아요. 과표가 딱 9억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왜 9억이 중요하냐면 요 재산세 과표 9억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요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정도 빼놓고는 90% 이상은 유리합니다. 1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단독명인데 공동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나 증여세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유리하더라. 그러면은 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이 세금 문제는 사실 잘 이거저걸 따져봐야지 그냥 남한테 듣고 하면은 맞습니다. 네. 꼭 거기에 허점이 있더라고. 저도 지금 종부세는 뭐 단독이 더 유리하다는데요. 그랬더니 딱 웃으시더라고. 옵션을 취할 수 있는데 네.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둘이도 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요즘은 네. 뭘로 하는 게 유리해요? 요즘은요. 네, 단독으로. 요즘은 이제 그 공동으로 했을 때 이제 좀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내가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네. 그리고 이중 조정 2주택인 경우는 2주택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중과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세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 채면 고민 없네요. 네네네. 어. 그래서 이제 2주택 이상 가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마포나 용산 같은 데 2채를 가지고 있어 버리면은 종부세가 몇 천만 원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올해 7월 달에 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를 낮추려고 했고
그리고 내년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좀 합의가 무산되긴 했지만 내년 정도는 저는 좀 일부 개정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내려갈 거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택이 좀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입을 좀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 시뮬레이션에 맞게 종부세를 이제 명의를 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면 괜찮다. 게다가 최근에 규제 지역이 엄청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도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수원에 이제 광교라고 있잖아요. 신도시. 거기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번에 광교가 풀려버렸어요. 그럼 내년 종부세 6월 1일 기준으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공동 명의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상담하는 네. 케이스군요. 이제 많이 이제 수강생분들이 물어보는 케이스고 이제 3주택 이상 넘어가시는 이제 저는 그냥 찐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왜냐면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부모님이 올려주신 농가주택도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 봐야 돼요. 케이스별로 다 봐야 돼서 막 정해진 정답은 없다. 그런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곧 12월이지 않습니까? 이달 12월 달에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또 하나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정책이에요. 주임사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주임사 그 나온 거는 반드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자산을 확 늘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임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저는 강의를 위해서도 제가 직접 해봐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면 제가 해봐야 뭐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정말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최적의 절세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게 다 해놨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년 2월달에 개정이 돼서 막혔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보유세 부담도 줄이면서 자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12월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어쨌든 예. 종부세 납세가 굉장히 많이 네, 늘었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종부세 만든 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를 맞습니까? 자, 지금 올해 종부세가 무려 거의 한 120만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숫자고요. 제가 보통 이 부동산 세금에 관심 가졌을 때가 44만 명, 뭐 60만 명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1주택자로 한정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명이면은 공시 가격을 11억까지 빼주거든요. 네. 그럼 이 공시 가격이란 건 뭐냐면 시세의 대략 한 70% 정도로 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인데 그럼 10일 나누기 0.7하면 역산해 보면은 대략 한 뭐 16억, 17억, 20억 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가 되는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6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6억이니까 시가로 하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억짜리를 내가 집을 단독으로 지분 100% 가지고 있든 뭐 지분이 50% 가지고 있든지 간에 뭐 서울에 조그만 거 하나 지방에 하나 가지고 있어도 6억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번에 많이 좀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앞에 있는 공시 가격이라는 게 이게 올해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 4월 달에 발표한 거는 작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작년 기준에 발표한 걸 가지고 17%가 올랐어요, 전국이. 근데 그 가격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아니 집값 떨어졌다는데 종부세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 말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과정상에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안 좋다는데 왜 종부세는 더 늘어났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 내던 사람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 기한이 15일인데 15일
납부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냐면, 자, 고지서를 받아들면 거기에 그 담당자가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자, 그러면 일단 그 사람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예. 자, 거기 보면은 과세 대상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에 대해서 그 종부세가 나오는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걸 이제 홈택스에서 들어가면은 조회가 됩니다. 상세 내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집 세 채가 있는데 그 세 채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니까 종부세가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제대로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간혹 여기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렸는데 거기 예. 남아있는 케이스도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이에요.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어려운 말로 합산 배제라고 하는데 아예 빼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놓치고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봐주고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등록이 잘 돼 있고 뭐 내가 처분해가지고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부터 항상 보셔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이제 많이 드릴 말씀인데 좀 너무 디테일을 가면 어려우니까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일시적인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A주택을 샀다가 B주택을 사요. 그러면 이 B주택을 사고 나서 내가 2년 안에 이걸 처분하면 얘를 빼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반드시 2년 안에 처분하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5년 정도는 빼줘버려요. 그리고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짜리는 저가주택이라서 한 채는 빼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라.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좀 검색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우리 1,000만 원이 딱 나오면 이 1,000만 원을 굉장히 그 성실납세를 잘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내버리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안 내고 버텨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도망가네. 250만 원이 초과되면 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분납제도.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른 세금에서 분납을 하면 이자 상당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가산세가 붙어요. 말 그대로 우리 쉽게 생각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 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뭐 1.2%, 1.8%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뭐가 좋냐면 이자가 안 붙어요. 종부세만? 네. 왜? 제가 다른 세목은 잘은 모르겠는데 종부세는 아무튼 안 붙어요. 분납하면은 네. 그냥 내 맘대로 분납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있는데 25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일단.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50만 원 무조건 내야 되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네. 250만 원, 500만 원 다른데 쉽게 그냥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 1,000만 원이면은 남은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 정도 낼 수 있다. 그러면 500을 지금 내고 나머지 500을 내년 6월까지 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예를 들었잖아요. 이보다 훨씬 금액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한 5천만 원 해볼까요? 예. 절반 2,500 내고 내년 2,500을 6월에 내는데 2,500을 금리 3% 4% 주는 데다 6개월만 맡겨도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걸 내가 왜 벌써 내야 돼? 네. 그래서 저라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정부에서 그냥 네. 고지서를 2번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가만히 있으면은 전체 5천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분납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그거 됩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다 저희 세무 대리인한테 시켰죠. 바로 분납을 해놓으시라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네. 공부는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 분납 종부세 분납 분납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제 그러면 아들이 다- 관심이 많아서 바로 내지 우리는 네. 또 네. 하루라도 미루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오히려 분납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들이 관심이 많아서 나만 당해 나만. 같이 다 술 나눌 먹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네, 술 네, 먹고 맞습니다. 나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진짜 비슷하게 네. 아들 녀석 때문에 좀 들린 것도 있고요. 이게 네, 좀 네. 합산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전화 걸었더니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뭐 네, 아, 맞습니다. 아주 이번에- 잘 알고 저번에 계시네요. 바로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잊어버려. 현금 흐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분납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을 또 카드 할부로 돌려버려요. 물론 이제 국세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또 붙긴 하거든요. 그렇죠. 0.7% 뭐 0.8% 정도.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된다.
거기 또 네. 무이자 할부가 네, 무이자도 할부 되는 데가 있어요. 아, 나는 뭐야? 그래서 저는 12개월 할부로 무슨 세금을 할부를 또 끊어? 카드를 형님은 써. 능력 되시니까 빵 내시는 거고 저는 이렇게 짜. 나는 이체 하시겠습니까? 딱 그러면 거기 또 이렇게 뜨잖아. 엔터. 뭐 혹시 뭐 감독 관청이나 뭐 이런 아니요 하고 바로 눌러봐요. 형님. 역시 대인배시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서 잘하고 있어요. 바보.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김프로님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이 하나 더 제가 더 아 있는데, 그래요? 예. 자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네. 대신 조건이 뭐냐면 네. 반드시 그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왜냐면 이게 세액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잖아요. 우리 증권맨, 금융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높죠. 연봉 한 2억 정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연봉 더 낮아요 생각보다. 높은 분들도 네, 많지. 네, 한 2억 정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낮아서 그런가 뭐. 자, 연봉 2억인데 이분이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다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채는 자가주택이고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는 뭐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세 채면은 월세하고 간주임들에 대해서 이제 임대소득이라는 세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연봉이 2억인데 요 세 채에 대해서 종부세가 6천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단순하게 2천에서. 자, 그러면은 2천에서 종부세가 6천이 나왔는데 내가 요 나머지 자가주택 말고 두 개 주택에 대해서 내가 월세나 간주임들은 이제 수익금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액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플러스 이득을 얻었는데 경비가 보유세는 내가 임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순히 봐도 1,000에서 4,000을 빼버리니까 자가주택 빼고 그럼 마이너스 3,000이죠. 그럼 요 마이너스 3,000을 아까 연봉 2억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3,000하고 연봉 2억을 합산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 매년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해버려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주택임대소득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연봉 높으신 분들이 자기 고소득하고 합산되면 막 35% 40% 구간 나오니까 분리과세 해버리거든요. 그 방법도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부유세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거기 마이너스 손실이 났잖아요. 네네. 손실을 적극적으로 합산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 연봉에서 2월달 연말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냈잖아요. 5월달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과거 5년치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여기 근처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환급액만 몇 천만 원 받았어요. 3% 출연자예요? 아닙니다. 네. 출연자면 내가 좀 따져서 야, 너만 받았지. 아니 다시 한번 좀 일단 네. 좀 어렵죠. 5년 소급해서 할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돈을 벌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가지로 나눠버리잖아요. 2배사 근연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구분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조건이 돼버리면 특히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종합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자산가분들은 이 종합과세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나는 높은 세율 40%, 42% 구간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은 다 40% 내는 거죠. 그렇죠. 다 40% 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연봉이 높아요. 뭐 사업소득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전세 월세가 조금 나왔어.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보유세가 4천이나 나와서 해버리면 마이너스 3천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게.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천을 만약에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이쪽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천을 여기서 끌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종합과세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과세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보유세가 뭐 종부세 뭐 많이 안 나오거나 그런 분들은 분리과세하고 끝내보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14% 세율 구간에서 끝나버리니까. 보통은 그게 유리한데 역설적으로 이런 조건이면 합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이해되셨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건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는 조건을 챙겨야 돼요. 자, 여기 임대주택 있죠? 요 임대주택이 반드시 세무서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임대 사업자로. 네네. 그 지자체 등록이 아니라 지자체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 10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무서에 그냥 등록돼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걸 분리과세 했을 때 그리고 종합과세 했을 때 세액 비교를 해달라. 그래서 종합과세 했을 때 내가 환급이 예상되면은 자, 그러면 과거 5년치를 한꺼번에 해달라. 그래버리면은 꽤 큰 금액이 근데 환급받을 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건 뭐 꼭 부동산이
저는 이제 부동산 뭐 임대 사업자나 뭐 임대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이 부장님이나 우리 그 윤 교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뭐 강의를 했다, 어디 출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내. 근데 이제 그게 사업소득으로 할 때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할 네네. 때가 있더라고. 그럼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누가 그래요. 네네. 근데 또 그게 나중에 이 종합과세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네네. 원천징수는 몇 점 몇 프로밖에 안 했는데 네네. 결국 그게 40% 세금 내게 돼 있더라고. 네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부산에 갔다 그러면 네. 1박 2일로 가가지고 거기에 뭐 부대 비용. 호텔이라든지 뭐 KTX 비행기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그거 누가 안 챙겨주면은 나만 안 하고 있나? 다 수납하고 보니까 경비 처리 네네네. 그런 것도 다 돼요? 5년 네. 동안? 아,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사업 소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수입을 아예 그냥 따로 법인으로 받으시는 게 더 나아요. 법인으로. 개인으로 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받고 관련된 경비처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그 법인에서 이제 배당이나 월급으로 빼오시는 게 세금은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과세 안 걸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수익, 강의 수익 이런 것들은 다 제 법인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경비 처리하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올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자산 다 잡히거든요. 건보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직장가입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이제 스스로에게 월급을 줘서 법인에서 이렇게 급여로 빼오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가입자 해도 건보료 네. 또 지역에서 또 나오던데? 네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외 수익이 이제 연간 3,400에서 2,000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좀 더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직장가입자 유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긴 하죠. 그래요. 네. 아 근데 세금 문제 하니까 진짜 계속 궁금증이 많이 많죠. 생기는데 네. 그래도 사연을 하나 읽어지. 네. 근데 사연도 딱 맞네.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게요. 사연이에요. 네. 네. 자 제네시스 방님, 박민수님이 마지막 사연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2020년 3%를 만나 경제와 사회에 개안한 30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저의 고민은 지방에 3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3주택이란 말에 서울 및 수도권 분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의 3주택 합이 서울 아파트 평균값도 안 됩니다. 현 부동산 상황은 35년 된 소형 아파트 9천만 원 정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9년 된 34평 아파트 약 4억 4천 정도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91제곱미터 분양권 4억 5천 내외 25년 입주 예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은 눈앞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2년 4년 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시작할 때 저의 대응 방법이 고민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과 국평 아파트를 매도하여 수도권에 가능하면 서울 주택을 구매하고 싶기 때문인데 현 기준으로 10억 초반대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급여로는 아이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결정이 가족에게 도움이 됐지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뭐 저희는 들을게요. 원래 저희가 상담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건 제네시스 박민수 박민께서, 대표님께 그냥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건 사실 뭐 저도 답은 알지 못하고 네. 뭐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래 시장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아까 둔촌주공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봤을 때 뭐 주식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 붕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리가 그렇게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릴지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둔촌주공 보니까 특공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지금 완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물론 특공 신청한 다른 평형에서 그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판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일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청약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부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심리가 여전히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심리에 대한 이 부분 봤을 때 저는 약간 2x2 매트릭스로 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실거주자 이제 0주택 아니면 1주택자분들 갈아타시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중심지 수요가 충분히 있는 시장 그리고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경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종부세 아까 나왔던 종부세 그리고 주택을 여기서 더 사면 취득세가 12%까지 나와버려요. 취득세 중과세율 이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심리가 좀 괜찮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 1주택 갈아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분들보다 경험이 적잖아요. 이분들은 더 불안해하세요. 저 같아도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 청약을 했겠지만 그 수치가 낮은 것 같고 이제 진짜 계약이 얼마 되는지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면 PT 같은 거 받고 하잖아요. 저희 PT 선생님이 이제 3프로 TV 잘 듣고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잠실. 실제로 네, 실제로 PT 선생님. 실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잠실인데 거기 이제 잠실에 그 대장주들 있잖아요. 뭐 리센츠, 엘스 뭐 이런데 거기에 엘리트. 엘리트. 자 거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데 여기 좀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 없는 분이 물어보는구나.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삼성그룹에 다니고 있는 그 금융권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도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가주택 하나 있어요. 근데 물어보죠. 근데 그 친구도 물어봐요. 네. 잠실 괜찮냐? 얼마면 될 것 같냐? 예, 근데 두 사람의 공통된 게 보니까 한 10억 정도, 평당 5천 정도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야,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마진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가격까지는 내려오기 힘들겠다. 거기 내려오기 전까지 이미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심지에 있는 대기 수요는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 지금 세 채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실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물론 그렇죠. 물건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근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권 하나 있고 그리고 분양권도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억 정도로면은 새를 끼워놓고 하나 살 수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서울에 향후 정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저는 새를 끼고 사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서울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지역을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언론사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라면은 이번에 정비 사업 이번에 또 이제 대모습 뽑는다고 마지막 대모습 뽑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제가 풀리면은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목동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치시는 게 핵심 지역에 조금 나을 것 같다. 자기 돈으로 가능한 그럼요. 지역 중에 핵심 지역. 맞아요. 지금 막 레버리지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주변의 다주택자들을 보면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얼굴이 상대적으로 평안한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대출이 없어요. 저도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좀 덜 할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영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네네네. 고통스러워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래.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데 이 발목도 두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부터 내려간 다음에 왼쪽 발목은 내려가는 발목이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면 오른쪽 발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발목이면 오른쪽 발목에서 찍고 올라올 때 사야 돼. 하시는 게 맞다. 그 밑에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 지역으로 그렇죠. 똘똘한 핵심 지역으로 네네 똘똘한 심적을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통계라든가 빅데이터 없이도 주변 사람들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항상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하긴 요즘에 그런 사람이 늘긴 늘었더라고요. 많이요. 네. 네네. 그냥 1주택이면은 그냥 사는 본인이 캐시플로우가 괜찮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딱 바닥에서 네. 기가 막히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야 그게 무슨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네네. 또 캐시플로우가 허락하는 한 다행히 많이 올라가 상투 잡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소유자면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분이라면 네네. 이제는 조금 스타디를 좀 해보면서 한번 발목이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네. 올라가는 발목, 네. 그죠? 이왕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좋은 곳.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가장 그렇지. 좋은 곳. 그렇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요. 찬찬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좋습니다. 되죠. 예. 네? 세금도 조금 궁금했던 것도 좀. 저 유튜브 구독자들 분들도 아마 우리 대표님 나오셨네 그러겠는데 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인상이 참 좋으셔. 그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3프로 TV에 이렇게 또 출연 요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괜히 불필요한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국세청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네. 합법적인 절세라면 네.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탈세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절약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자, 3프로 상담소 96번째 순서는 이렇게 좀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3프로 상담소 여러분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요 화면 밑으로 나가죠.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좋은 책도 여러분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힘들었던 2022년도 불과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또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는 이 12월 24일 날은 제가 라이브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라이브로 하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사실 시작이 있다라는 건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준비하시는 몇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 계시는 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